1945년 7월 29일 오후 11시 한 35세 남성이 팔라우 북쪽 250마일 해역에서 잠망경 심도로 항행 중인 일본 잠수함의 잠망경에 눈을 갖다 댔다. 그의 이름은 중령 하시모토 모치스라였다. 그는 4년간 전쟁을 치러왔다. 그 4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적함에 어뢰를 발사한 적이 없었다. 오늘 밤 그것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시모토가 그 잠망경을 통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서 살아남은 900명의 남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되돌아가야 한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잠수함 승조원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로, 왜냐하면 일본 제국 해군 잠수함 부대의 이야기는 영광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서히 자신들을 죽여가는 공기를 마시며 강철 튜브 안에 밀봉된 남자들의 이야기이고, 자신들의 죽음이 불과 몇 초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소리를 기다리는 이야기이며, 잠수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해군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내한 이야기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잠수함 전대 중 하나를 보유한 채 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다. 1941년 일본 제국 해군은 I형 잠수함 63척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대형 함대형 잠수함들은 미국이나 영국이 바다에 보유한 거의 모든 것보다 더 길고 더 빠르고 더 중무장되어 있었다. I형 잠수함은 수중 배수량이 2,000톤을 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사정거리가 긴 잠수함 어뢰인 95식 어뢰를 17발에서 20발 탑재했다. 일부는 함교 전방에 수밀 경납고에 수상기를 탑재했다. 일부는 갑판에 소형 잠수함을 탑재하도록 개조되었다. 몇몇은 1944년에 이르러 이 다른 어떤 해군에도 유사한 것이 없는 무언가를 탑재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은 잠수함 190척을 건조하여 129척을 잃었다. 이는 68%의 손실률이다. 출항한 일본 잠수함 3척 중 2척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 배들에서 복무한 남자들은 그 수치를 알고 있었다. I형 잠수함은 94명에서 105명의 승조원을 태웠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비슷한 크기의 미국 함대형 잠수함 승조원의 약 2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승조원은 더 큰 함정을 반영했지만 그것은 또한 제한된 공기를 마시는 더 많은 인원, 밀폐된 금속 튜브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더 많은 신체, 잠수함 설계자들이 생존 가능하게 만드는데 거의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은 환경을 견뎌야 하는 더 많은 인간 존재를 의미했다. 일본 잠수함 설계자들은 해군 공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추진 시스템, 어로의 발사관 메커니즘, 자망타, 밸러스트 탱크를 이해했다. 그들이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쾌적함이었다. 같은 시기 미국 잠수함에는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었다. 일본 I형 잠수함에는 없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에어컨을 전사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사치품으로 간주한 일본 제국 해군 지도부의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그 결정의 실질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I형 잠수함이 수시간 동안 수면에서 디젤 엔진을 가동하면 내압 선체 후방 구호에게 엔진열이 축적된다. 함정이 잠항하면 그 열은 갈 곳이 없다. 기관실 온도는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 이상으로 올라간다. 열은 함정 전방을 따라 퍼진다. 어로의 발사실, 승조원 거주구역, 함교 통제실, 장교구역, 그 모두가 바깥 바다가 충분히 빠르게 발산시킬 수 없는 열로 가득 찬다. 이 열대 해수가 자체적으로 화씨 80도에서 85도, 섭씨 약 27도에서 29도 사이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함정 내부와 주변 바다 사이의 온도 차이는 선체를 통한 의미 있는 열 전달을 허용하기에 너무 작다. 밀폐된 환경에서 호흡하는 100명의 승조원은 하루에 약 68kg에서 136kg의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그 수분은 갈 곳이 없다.
모든 금속 표면에 응결된다. 격벽은 땀을 흘린다. 갑판 판재도 땀을 흘린다. 승조원의 옷은 영구적으로 축축하다. 열습기 몇 주 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100명의 남자들. 몇 주 동안 세탁되지 않은 세탁물, 의미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없는 공간에 쌓이는 음식 찌꺼기의 조합은 잠수함 복무 베테랑들이 수십 년 후에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묘사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I형 잠수함의 담수는 정기적인 목욕에 충분하지 않은 양으로 배급되었다. 음료수가 우선이었다. 개인 위생은 최소화되었다. 남자들은 면도가 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수염을 길렀다. 같은 옷이 몇 주씩 입혀졌다. 함정에서 가장 큰 구획인 전방 어로의 발사실은 어로의 렉사이와 위에 침상이 배치된 사병들의 침실로도 사용되었다. 그들은 교대로 잠을 잤고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며 하나의 침상을 공유했는데 미국인들은 이를 한레킹 핫레킹이라고 불렀다. 그 표현은 일본어로도 정확히 들어맞았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환경이었다. 1943년 태평양에서의 일본 잠수함 초계 임무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두 가지를 의미했다. 미국의 대잠수함 항공기가 주간 수면 항행을 자살 행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낮에는 자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밤에는 수면으로 떠올라 디젤 엔진을 가동하고 배터리를 충전하고 하루 종일 선체 안에 쌓여있던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공기 상황은 특별한 주목이 필요한데 희민정이 아보원리 사이언 기안 리킹. 이것이 모든 초계 임무에서 일본 잠수함 승조원들이 심리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를 설명하기 때문이다. I형 잠수함이 잠항하면 내압 선체 내부의 공기는 함정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올 때까지 승조원이 호흡할 공기였다. 전쟁 전에 실시된 잠수함 연구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공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를 확립했다. 인간은 시간당 0.75 입방피트의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0.9 입방피트의 산소를 소비한다. 그 숫자에 100명을 곱하고 12시간에서 18시간 잠항한다고 계산해 보면 이산화탄소는 상승하기 시작한다. 산소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 효과는 측정 가능하고 점진적이다. 이산화탄소 농도 3%에서는 호흡이 눈에 띄게 깊어진다. 힘을 쓰는 남자들은 모든 숨을 쉬는 노력을 느낀다. 4%에서는 고통이 시작된다. 5%에서는 고통이 극심해진다. 5.5% 이상의 농도에서는 상승된 이산화탄소와 고갈된 산소의 조합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승조원은 계기가 필요 없는 실용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었다. 한 남자가 더 이상 담배에 불을 붙일 수 없을 때 산소 수준이 연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점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다. 거의 모든 남자가 흡연자인 잠수함 승조원에게 이것이 위험한 공기에 대한 실용적인 진단 방법이었다. 일본 해군 교리는 잠수함이 주간에 잠항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1942년 과달카날 주변 해역에서 그것은 새벽 이전부터 어두워진 이후까지 잠항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100명의 남자와 환기 없이 14시간에서 16시간 잠항. 그 잠항 말미의 공기는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단력을 저하시켰다. 남자들은 계산 오류를 범했다. 판단력이 저하되었다. 반응 시간이 느려졌다. 일본 해군 문서괴는 1942년 말 솔로몬 제도 해역에서 어뢰 공격을 수행하던 잠수함 승조원이 공격 전에 함정의 산소 공급을 보충하지 않은 사례가 적어도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산소가 부족한 공기 속에서 수시간을 보내며 인지 능력이 저하된 장교들이 그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잠수함은 목표물을 놓쳤다. 일본 잠수함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잠항 상태로 유지하도록 강요한 전술 교리는 그 자체가 일본 제국 해군이 잠수함의 용도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결과물이었다.
일본 제국 해군은 단 하나의 전략적 개념을 중심으로 잠수함 전력을 구축했다. 일본 잠수함들은 결전을 결정지을 수상 함대의 눈으로서 정찰과 수상 함대의 전위로 기능할 것이었다. 잠수함들은 적 군함을 공격할 것이었다. 잠수함들은 상선에 낭비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 교리는 해전의 역사를 연구하고 전함 대 전함, 항공모함 대 항공모함의 결전이 해전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결론에 도달한 해군 장교들에 의해 1930년대에 개발되었다. 잠수함은 그 교전을 위한 지원 전력이었다. 미국은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 다음 날 미국 해군은 일본 선박에 대한 무제한 잠수함 전쟁 명령을 내렸다. 모든 상선, 모든 유조선, 병력이나 보급품을 운반하는 모든 수송선이 목표물이었다. 이 미국 잠수함들은 본토 섬들을 동남아시아의 자원과 연결하는 보급선을 파괴함으로써 일본의 경제를 질식시킬 것이었다. 일본의 잠수함들은 전쟁 초반 몇 년을 미국 항공모함 항공전력이 태평양 전쟁의 성격을 바꿔 감에 따라 점점 드물어지는 함대 결전을 사냥하는 데 보냈다. 미국 잠수함들은 그 같은 시간을 일본의 전쟁 경제를 체계적으로 질식시키는 속도로 일본의 상선을 파괴하는 데 보냈다. 1944년에 이르러 미국 잠수함들은 일본 선박을 너무 많이 격침시켜 본토 섬들이 석유, 철강, 식량을 심각하게 부족하게 겪고 있었다. 일본 제국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항공기와 군함을 건조하는 공장들은 원자재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다. 한편 일본 잠수함들은 보급 임무에 투입되고 있었다. 보급 임무는 일본 제국 해군 잠수함 복무에서 가장 사기를 꺾는 임무 중 하나였다. 1943년에 이르러 과달카날의 주둔군과 그 후 중부 태평양 전역에 고립된 섬 기지들은 더 이상 수상함으로 보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공군력이 주간 수면 재보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PT보트와 구축함들이 밤에 해역을 순찰했다. 고립된 주둔군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함정은 잠수함이었다. 어로에 17발에서 20발을 탑재하도록 설계된 I형 잠수함은 약 80톤의 보급품을 적재하도록 재구성될 수 있었다. 쌀, 탄약, 의약품, 예비 부품. 잠수함은 밤에 섬에 접근하여 해안에서 잠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소형 선박에 화물을 이전하거나 수영해서 나온 인원에게 직접 이전한다. 그런 다음 잠항하여 기지로 귀환을 시도한다. 승조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그들은 사냥꾼으로 훈련받았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잠수함 어뢰를 탑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해전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신 그들은 죽어가는 주둔군의 식료품을 배달하고 미국 구축함과 항공기가 적극적으로 잠수함을 사냥하는 해역에서 수면으로 부상하고 화물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 동안 취약한 상태에 놓이고 그 후 잠항하여 이미 그들을 탐지한 무언가를 따돌리려 하고 있었다. 아이일은 1943년 1월 29일 과달카날 앞바다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뉴질랜드 초계함 HMNZ S키위와 HMNZ S모아 두 척이 수면에서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했다. 아이일은 함포로 응전했다. 키위가 잠수함을 3번 들이받았다. 세 번째 충돌이 아이일의 내압 선체를 찢어 열었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암호책과 비밀 문서의 납포를 막기 위해 함정을 좌초시키려 했다. 부함장이 기밀 자료들을 모아 바다에 던지려 했다. 미국군은 그 일부를 회수했다. 얻어낸 정보는 이후 보급 임무들의 격파에 기여했다. 1942년에서 1945년 사이 고립된 태평양 주둔군의 보급 임무를 수행한 102척의 일본 잠수함 중 49척이 격침되었다. 거의 절반. 그 임무를 수행한 남자들은 그 확률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쨌든 갔다. 명령이 도쿄에서 내려왔고
일본 제국 해군에서 도쿄의 명령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본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가장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경험을 만들어낸 것은 보급 임무도, 심지어 정규 전투 초기의 임무도 아니었다. 그것은 폭로의 공격이었다. 폭로에는 미리 정해진 깊이에서 폭발하도록 설정된 고폭발물 캔이다. 1941년에 미국 마크 7 폭로에는 300파운드, 약 136kg의 TNT를 포함했다. 요 마크 X는 중량 기준으로 TNT보다 약 50%더 강력한 화합물인 토펙스 200파운드, 약 91kg를 포함했다. 미국 구축함들은 갑판에 예비 서비스 렉의 추가 폭로애와 함께 최대 36발의 폭로애를 탑재했다. 1944년에 이르러 미국 호위 구축함의 표준 공격 패턴은 잠항 중인 잠수함을 예상 깊이와 침노에서 협공하도록 설계된 계산된 패턴으로 다수의 폭로애를 투하하는 협동 공격이었다. 폭로의 공격을 받는 잠수함 내부 승조원에 대한 효과는 주로 신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로 심리적인 것이었다. 물리적 효과도 실제했다. 잠수함 선체에서 50피트, 약 15m 이내에서 폭발하는 폭로에는 용접 이음새를 파열시키고 계기판을 산산조각 낼 수 있고 파이프를 파열시킬 수 있고 자망타를 고착시키고 밸러스트 탱크를 파손하고 물과 선체를 통해 전달되는 수압 충격으로 인원을 사망케 할 수 있었다. 25피트 약 7.6m 이내에서 폭발하는 폭로에는 내압 선체 전체를 분열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함정을 격침시키지 않은 폭로에도 베테랑들이 수십 년 후에도 같은 구체적인 언어로 일관되게 독립적으로 다른 함정들과 다른 승조원들과 다른 교전들에 걸쳐 묘사한 효과들을 만들어냈다. 그 소리. 베테랑들은 누군가가 건물 크기의 망치로 바깥에서 강철 드럼 안에 있는 자신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라고 묘사했다. 물을 통한 충격파는 소리보다 먼저 선체에 도달했다. 선체가 휘었다. 내부 격벽을 덮고 있는 코르크 단열재가 부서져 내렸다. 전구가 산산조각 났다. 함정이 떨리며 흔들렸다. 무언가를 잡고 있지 않은 남자들은 장비나 갑판으로 내던져졌다. 그런 다음 몇 분의 1초 후 소리가 왔다. 쾅 소리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폭음. 이 선체 내부 공기의 순간적인 압축이 베테랑들이 귀를 물리적 타격처럼 치는 것이라고 묘사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 구축함들이 다시 머리 위를 지나갔다. 그리고 더 많이 투하했다. 태평양에서 일본 잠수함에 대한 폭로의 공격의 평균 지속 시간은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였다. 더 오래 지속된 것도 있었다. 승조원은 전투 비상등 전력을 아끼면 어둠 속에서 열과 오염된 공기 속에서 떨리는 선체 내부에 존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머리 위에서 구축함의 프로펠러 소리를 들으며 함정이 다음 공격 코스로 돌아설 때의 스크류 진동을 느끼며 다음 패턴을 기다렸다. 기다림은 종종 폭로의 자체보다 더 나빴다. 폭로의 공격 베테랑들은 폭로의 패턴 사이에 기다리는 몇 분과 몇 시간 동안 남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했다. 어떤 남자들은 완전히 정지하여 동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침묵 속으로 위축되었다. 다른 이들은 온도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불수의적인 신체 떨림을 보였다. 일부 남자들은 베테랑들이 기록했듯 장 조절 능력을 잃었다. 비겁함 때문이 아니었다. 탈출 가능성이 없고 효과적인 저항의 가능성도 없는 환경에서 지속적인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인간 신경계의 특정 신경학적 반응 때문이었다. 일본 잠수함 함장들은 이런 상태의 남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미국 잠수함 교리는 부분적으로 독일 유보트 경험에서 차용하여 장기간의 폭로의 공격 중 승조원 심리를 관리하는 절차를 개발했었다. 동등한 일본 교리는 없었다. 일본 제국 해군은 잠수함이 몇 시간 동안 사냥받는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다. 일본 해군 문화는
공격과 전진을 강조했다. 방어와 인내는 훈련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주목을 받지 못한 주제였다. 함장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성격에 따라 한 것이 전부였다. I-19의 함장 중령 기나시 타카카즈는 폭로의 공격 중 그의 목소리로 승조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다.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었다. 그의 승조원들은 그가 뭔가 구체적인 것을 말했다고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이 기억한 것은 그가 선체 바깥에서 폭발하는 폭로해가 관련 없는 배경 소음인 것처럼 평상시 어조로 계속해서 일상적인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승조원들은 이것이 연기임을 이해했다. 그들은 또한 연기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이해했다. 기나시는 전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일본 잠수함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1942년 9월 15일 I-19는 과달카날 앞바다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 USS 와스프를 향해 6발의 95식 어뢰를 일제 사격했다. 어뢰의 3발이 와스프에 명중했다. 항공모함은 화재가 발생하고 내부에 치명적인 폭발이 연달아 일어나 1시간도 안 되어 침몰했다. 같은 일제 사격에서 2발의 어뢰가 추가로 와스프를 지나쳐 전함 USS 노스 캐롤라이나와 구축함 USS 오브라이언에 명중했다. 노스 캐롤라이나는 단 한 발의 어로에 명중해 수개월의 수리가 필요할 만큼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오브라이언은 결국 구조적 손상을 야기한 명중을 입어 6주 후 분리되어 침몰했다. 6발의 어로의 일제 사격, 항공모함 한 척 격침, 전함 한 척 전력 이탈, 구축함 한 척 결국 격침. 그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해군의 어떤 잠수함이 발사한 것 중 가장 파괴적인 단일 어로의 일제 사격으로 남아있다. I-19 자체는 1943년 11월 25일 이 막힌 섬 근처에서 구축함 USS 레드포드에 의해 격침되었다. 승선한 105명 전원이 사망했다. 기나시는 그 중에 없었다. 그는 다른 부대로 전속되었다. 그는 2년 후 다른 잠수함에서 다른 바다에서 사망했다. 1943년 11월 I-19에서 사망한 남자들은 14개월 전 자신들의 함장이 잠수함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단일 어뢰 공격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지식이 레드포드의 폭로해가 내 앞 선체를 찢어 열던 마지막 순간에 그들에게 무언가를 의미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막힌 섬의 수심은 4,000피트 약 1,200m 이상이다. 아무도 그 잔해에 도달한 적이 없다. 가이텐 프로그램은 1944년 2월에 시작되었고 이는 일본 제국 해군 잠수함 전력이 통상적인 절망에서 질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넘어간 지점을 나타낸다. 2명의 젊은 잠수함 장교 구로키 히로시 중위와 니시나 세키오 중위는 1943년 내내 미국의 대잠수함 기술이 꾸준히 향상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더 나은 레이더, 더 나은 소나, 더 나은 폭로해, 더 나은 전술. 수치는 부정할 수 없게 되고 있었다. 일본 잠수함들은 대체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격파되고 있었다. 소모율은 전략적 차원에서 생존 가능하지 않았다. 구로키와 니시나는 어뢰가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을 그 안에 넣어 유도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들은 해군 사령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거부되었다. 그들은 수정하여 다시 제출했다. 다시 거부되었다. 그들은 3번째로 제출했는데 절대적인 성실함의 표현으로 자신들의 피로 쓴 것으로 이것은 군사 위계 내에서 인정되는 궁극적인 진지함의 일본 문화적 표현이었다. 이번에는 승인되었다. 가이텐 일형은 중간 부분이 길어져 직경 14인치 약 36cm, 길이 4피트 약 1.2m 의 원통형 조종사 구획을 만든 표준 93식 산소 어뢰였다. 조종사는 무릎을 거의 가슴 가까이 굽히고 구획 갑판의 캔버스 의자에 앉았다. 조잡한 잠망경이 그의 얼굴 바로 앞에 위치했다. 기본적인 조타 장치로 어뢰의 침노를 조정할 수 있었다. 기수의 탄두에는
표준 93식 어뢰 탄두의 3배 이상인 3,420파운드, 약 1,551kg의 폭발물이 들어있었다. 어뢰는 30노트의 속도에 달할 수 있었고 42해리의 항속거리를 가졌다. 초기 설계에는 탈출 해치가 있었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설계에서는 제거되었다. 조종사가 첫 번째 공격에서 목표물을 놓치면 두 번째 시도를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공격도 빗나가거나 목표물을 획득하지 못한 채 연료가 바닥나면 자폭 장치를 이용해 탄두를 수동으로 기폭시킬 수 있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조종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훈련은 오스시마 섬에서 실시되었다. 조종사들은 수상 함정을 향한 접근 공격을 연습하고 잠망경으로 목표물을 식별하여 접근한 다음 공격 심도로 마지막 잠항을 시뮬레이션했다. 훈련은 불활성 탄두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훈련 중 수상 함정과의 충돌이 이론상 생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는 자신들의 가이텐이 목표 함정에 충돌할 때 충격력으로 인해 15명이 훈련 중 사망했다. 정지된 강철 선체에 30노트로 이동하는 9톤짜리 어뢰가 충돌하는 힘은 탄두 활성 여부와 관계없이 치명적이었다. 훈련을 완료하고 생존한 조종사들은 일반적으로 17세에서 28세 사이였다. 그들은 지원자들이었는데 1944년 일본 군사 문화의 맥락에서 그 단어는 내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대와 지휘관들 앞에서 특수 임무에 자원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받았다. 긍정을 강요하는 문화적 압박은 죽고 싶지 않았던 가미카제 조종사들을 만들어낸 압박과 동일했다. 가이텐 지원 명단에 서명한 남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일본 방위를 위해 전사하는 동료들을 두고 살아남는 것이 더 큰 수치라는 결론에 도달한 남자들이었다. 가이텐을 탑재한 I형 잠수함들은 후방 갑판의 외부 장착대에 2개에서 6개의 무기를 탑재하도록 개조되었다. 연결 튜브가 잠수함의 내압 선체 내부에서 외부 선체를 통해 각 가이텐의 조종사 구회까지 이어졌다. 목표물이 식별되고 발사 결정이 내려지면 잠수함은 잠망경 심도로 부상하고 조종사는 연결 튜브를 통해 마지막 임무 브리핑을 받고 튜브를 통해 가이텐 조종석으로 이동하여 내부에서 밀봉하고 발사를 기다렸다. 발사 순간 잠수함 함장은 벨러스트 탱크를 침수시키고 가이텐을 갑판에서 발사했다. 그 시점부터 조종사는 혼자였다. 잠수함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즉시 잠항했다. 통신은 없었다. 중단할 방법이 없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잠수함이 발사된 가이텐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다. 조종사는 직경 14인치의 강철 실린더 안에 혼자 어둠 속에서 머리 뒤 6인치 거리에서 울리는 어로의 엔진 소리와 함께 볼 수 없는 물속을 30노트로 이동하면서 잠망경을 사용하기 위해 잠시 수면으로 부상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목표물을 향해 조류의 흐름과 기계적 오류에 취약한 항법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얼굴사 피트 앞에 3,420파운드의 폭발물이 있는 상태로 혼자였다. 빗나가면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다. 다시 빗나가거나 목표물을 획득하지 못한 채 연료가 바닥나면 그는 자폭장치 외에는 생존 수단이 없는 강철 튜브 안에서 광활한 바다에 홀로 있었다. 해군 역사가들은 목표물을 찾지 못하고 연료 소진에 이른 많은 가이텐 조종사들이 조종석에서 천천히 질식하여 죽는 대신 탄두를 수동으로 기폭시켰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 선택을 한 남자들은 어떤 증언도 남기지 않았다. 최초의 작전 가이텐 임무는 1944년 11월 잠수함 I-36과 I-47에서 발사되어 울리티 환초의 미국 정박지를 목표로 했다. 5발의 가이텐이 I-47에서 발사되었다. 그중 하나는 훈련 사고로 사망한 공동 발명가 구로키 히로시의 유골 단지를 싣고 니시나 세키오가 조종한 것으로 함정이 정박해 있는 동안 새벽 5시 47분에 보조 급유함 USS 미시시니와를 타격했다.
미 시시니와는 전날 40만 4천 갤런, 약 153만 리터의 항공 가솔린으로 탱크를 채운 상태였다. 폭발로 높이 약 30m의 화염이 솟구쳤다. 함정은 몇 시간 만에 침몰했다. 63명이 사망했다. 니시나는 사후에 항공모함 격침공으로 인정받았다. 일본 해군은 자신들의 가장 진보된 무기가 급유함을 격침시켰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천황은 미국 항공모함이 두 동강 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받았다. 1944년 11월 첫 가이텐 임무와 1945년 8월 전쟁 종전 사이에 11차례의 주요 가이텐 작전이 수행되었다. 결과는 일본에게 거의 완전히 파멸적이었다. 가이텐을 탑재한 잠수함들은 가이텐의 선체가 더 큰 압력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수심 80m 이상으로 잠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제한은 모함 잠수함을 더 탐지하기 쉽고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가이텐을 탑재한 6척의 잠수함이 단 하나의 무기도 발사하지 못하고 미국 대잠수함 전력에 의해 격침되었다. 각각 약 100명의 승조원을 태운 6척의 함정이 자신들이 탑재한 가이텐이 사용되지 않은 채로 사망했다. 미국군은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가이텐 공격으로 187명을 잃었다. 일본은 가이텐을 발사 위치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잠수함 승조원 900명 이상을 그리고 실제 임무에서 사망한 가이텐 조종사 80명을 잃었다. 교환 비율은 미국인 1명이 사망할 때마다 일본인 약 11명이 사망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 1945년 7월 29일로 I-58의 잠망경 앞에 서 있는 중령 하시모토 모치스라로 돌아온다. 하시모토는 전형적인 일본 제국 해군 잠수함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1934년부터 잠수함에서 복무했다. 그는 진주만 공격 당시 I-24에서 복무했지만 그날 밤 그의 역할은 주변적인 것이었다. 그는 잠수함 전력이 일본 제국 해군 교리가 약속했던 것과 같은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임무들을 통해 4년에 걸쳐 갈아 없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1944년 9월부터 I-58의 지휘를 맡았다. 그 10개월 동안 그는 여러 차례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2번의 임무에서 가이텐을 발사했으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는 35세였고 적을 한 명도 죽인 적이 없었다. I-58은 7월 29일 밤 잠망경 심도로 항행 중이었는데 레이더 담당자가 북동쪽에서 다가오는 수상 목표물을 탐지했다. 하시모토는 잠망경으로 왔다. 목표물은 대형으로 12노트로 이동하며 지그재그 항법을 하지 않았다. 이 실루엣은 대형 군함을 시사했다. 그것은 중순양함 USS 인디애나폴리스였다. 10일 후 히로시마에 투하될 원자폭탄의 부품을 티니안에 전달하고 귀항하는 중이었다. 인디애나폴리스에는 구축함 호위함이 없었다. 지그재그 항법을 하지 않고 있었다. 승조원들은 근처에 일본 잠수함이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하시모토는 갑판에 가이텐이 있었다. 사용을 고려했다.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그는 완벽한 통상적 어뢰 사격 재원을 가지고 있었다. 중거리에서 예측 가능한 속도로 직선 코스를 유지하는 대형 군함이 잔잔한 바다에 있었다. 그는 전방 발사관 6발 모두를 준비시켰다. 어로의 심도를 6야드, 약 5.5m로 설정했다. 속도를 42노트로 설정했다. 목표물의 길이에 걸쳐 일제 사격을 분산시키기 위해 2초 간격 사격을 명령했다. 23시 26분 그는 명령을 내렸다. 6발의 95식 어뢰가 2초 간격으로 발사관을 떠났다. 각각 약 549kg의 폭발물을 탑재했다. 각각 50초의 목표물에 도달했다. 하시모토는 잠망경에서 카운트했다. 승조원들은 어로의 발사 후에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고요하지 않지만 잠수함 베테랑들이 가장 특별한 침묵이라고 묘사한 사람들이 곧 죽을지 알게 될 것을 기다리는 침묵 속에서
50초에 2번의 폭발. 인디애나폴리스는 떨리며 기울었고 함수부터 가라앉기 시작했다. 하시모토는 잠망경을 통해 지켜보았다. 다음 날 0시 27분 인디애나폴리스는 전복되어 침몰했다. I-58은 잠항하여 탈출했고 결코 탐지되지 않았다. 그 다음 인디애나폴리스의 남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여러 차례 이야기된 이야기다. 이 아무도 함정이 실종되었음을 알아차리기 전까지 4일 동안 상어가 들끓는 바다에서 900명. 하시모토는 격침을 무선으로 보고했다. 메시지는 미국 신호정보에 의해 감청되었다. 아무도 그것을 실종된 함정과 연결하지 않았다. 미국 지휘 구조의 어떤 단계에서도 인디애나폴리스가 연착되었다는 것을 등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16명이 생존했다. 하시모토는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I-58은 8월 19일 항복 명령을 받았다. 하시모토는 함정을 구례로 귀향시켰다. 1945년 12월 미국 해군은 그를 워싱턴으로 데려와 지그재그 항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인디애나폴리스 함장 찰스 맥베이 대령의 군법 회의에서 증언하게 했다. 하시모토는 지그재그 항법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어로의 사격 재원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발사했을 것이다. 맥베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50년 후 하시모토는 맥베이의 사후 무죄 복권을 촉구하는 편지를 미국 상원 의원에게 썼다. 맥베이는 196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를 인디애나폴리스의 사망자 가족들로부터 수십 년간 받은 증오 편지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시모토의 상원에 보낸 편지는 맥베이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어뢰를 발사한 사람이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마지막 세월을 보냈다. 2000년 미국 의회는 맥베이를 무죄로 복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시모토는 그것이 서명되기 닷새 전에 사망했다. 전쟁 후 하시모토는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일하며 결국 일본의 전후 해상자위대가 건조한 첫 번째 잠수함의 감독 직책을 맡았다. I-58 생존 승조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낡은 강철 튜브 안에서 잠항하고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폭로의 소리를 듣고 은결로 항상 축축한 밥을 먹었던 남자들이 에어컨과 적절한 환기 시설과 일본 제국 해군이 전사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모든 것을 갖춘 평화시 조건에서 도크에서 새 잠수함이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건조하여 출항시킨 190척의 잠수함 중 129척은 돌아오지 않았다. 각각 94명에서 105명의 승조원을 태운 잠수함 129척. 그 숫자는 자신들의 함정과 함께 침몰한 약 1만 3천 명이라는 수치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근사치다. 실제 수치는 아마도 더 높을 것이다. 많은 손실이 심해에서 일어났다. 함정들은 인양된 적이 없다. 정확한 승조원 수는 전쟁 마지막 해의 혼란 속에서 항상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된 것은 이것이다. 일본 잠수함 전력은 4년간의 전쟁 동안 연합군 상선 185척과 연합군 군함 28척을 격침시켰다. 같은 기간 미국 잠수함들은 일본 상선 1392척과 일본 군함 214척을 격침시켰는데 여기에는 전함 1척, 항공모함 8척, 순양함 11척, 수십 척의 구축함이 포함된다. 그 격차는 일본 잠수함 승조원들의 용기나 기량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격차는 교리로 잠수함이 적의 통상을 파괴하기보다 함대 교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1930년대 일본 해군 계획자들의 결정으로 설명된다. 2차 세계대전 일본 잠수함에서 복무한 남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다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강철 튜브 안에서 14시간 잠항 후에 공기를 결코 마시지 않고 물속을 가로질러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폭로의 소리를 결코 듣지 않고
이 선체가 떨리고 전구가 산산조각 나고 격벽에서 코르크 단열재가 먼지와 파편의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결코 느끼지 않은 남자들의 전략적 결정에 의해 실패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교리를 위해 복무한 훌륭한 선원들이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를 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에 이 이야기가 하시모토 모치스라, 구로키 히로시, 니시나 세키요, 그리고 그들의 배가 아직도 태평양 바다 밑에 있는 일만 3,000명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또한 댓글을 남기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남자들이 잊히지 않도록 지키는 일의 일부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